해리,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링컨이 상태가 매우 안 좋아. 가능하다면 셰르파 한 명을 링컨을 도우러 올려보내줘. 유일한 문제는 시신 근처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2006년 5월 25일 한 남자가 해발이만 8,200피트 에베레스트 산의 좁은 능선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셰르파 팀이 그에게서 생명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에게 남편 시신이 그곳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 전합니다. 그러나 이후 일어난 일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링컨홀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6년 5월 말 에베레스트 산의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에 있었다면 공기 중에 이상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산 위에 뭔가 썩은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불과 11일 전 데이비드 샤프라는 영국 등반가가 해발 29,000피트의 석회암 동굴에서 사망했습니다. 약 40명의 등반가들 이 정상으로 가는 길에 그를 지나쳤습니다. 일부는 멈췄고 일부는 멈추지 않았지만 샤프는 결국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은 인간성을 잃은 걸까요? 그 질문이 남아있을 때 또 다른 등반가가 정상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12시간 동안 그에게 일어날 일은 데이비드 샤프 비극과 똑같아 보일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링컨 홀이고 그는 에베레스트를 버킷리스트에서 지우려는 주말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링컨은 호주에서 정통 산악 등반의 전설이었습니다. 1984년 그가 겨우 29살이었을 때 그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최초의 호주 원정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북벽에서 화이트 림보라고 불리는 대담하고 미등반된 루트를 시도했으며 보조 산소나 지원 없이 오직 순수하고 올드스쿨 방식의 등반만으로 해냈습니다. 링컨은 해발이만 7,300피트까지 올랐지만 몸이 버티지 못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뇌부종 초기 증상과 동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은 22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팀 동료인 팀 맥카트니, 스네이프와 그렉 모티머는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호주인이 되었습니다. 링컨에게 그 미완의 과업은 20년 이 넘도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0세의 나이에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더 아브라모프가 이끄는 세븐 서밋 클럽이라는 러시아 운영업체의 상업 원정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조 산소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20대 때처럼 순수주의자는 아니었고 이제는 그 원을 완성하고 싶은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또 다른 깊은 방식으로도 변했습니다. 1984년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는 티베트 불교의 헌신적인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모와 같은 명상과 호흡 조절 기법을 연습했습니다. 투모는 집중된 호흡을 통해 천을 생성하도록 고안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수련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에게 일어난 일에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25일 링컨은 정상 등정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맑은 하늘, 거의 없는 바람, 뛰어난 시야. 모든 면에서 등산가들의 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링컨은 오전 9시에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정확히 말이죠. 마침내 22년 만에 그는 해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피해갔던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정신이 맑고 신체적으로도 강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 20-30분 동안 사진을 찍고 무전으로 베이스 캠프와 교신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있습니다. 출발, 하산 시작, 하산하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이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알렉스. 안녕. 그때 그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산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시작됐지만 26,000피트 이상의 데스존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점점 피곤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한순간 90%로 잘 움직이다가도 수능의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다음 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홀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죠. 약 28,000피트까지 내려와 록 트라이앵글 근처에 도달했을 때 링컨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정의로 말할 때 링컨의 발음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이었죠.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조정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셰르파들은 숙련된 등반가였고 공포에 질려 링컨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고산 내부종, 즉 HAC를 겪고 있었고 이것은 데스존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뇌가 두개골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의 혈관이 확장되어 더 많은 산소를 뇌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작은 모세혈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뇌 조직으로 직접 체액이 새어나옵니다. 뇌가 부풀어 오르지만 단단한 두개골 안에 갇혀 있어서 팽창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결과 압력이 내부에서부터 뇌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대략 오후 7시까지. 그날 저녁 링컨과 셰르파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패배했습니다. 캠프산은 3000피트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데스존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거리는 300마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셰르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링컨 사이에 밧줄을 묶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를 밀고 끌고 간절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행동은 점점 불안정하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HAC에서 흔한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도움을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팔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결국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현실이 그의 주위에서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바위와 눈, 하늘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만화경 같은 형태와 색깔로 변해버렸습니다. 셰르파들은 흐릿한 형체로 보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이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중반쯤 그들은 해발 약 27,800피트의 머쉬룸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은 완전히 쓰러져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를 정상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의 다리는 이제 완전히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이 부기로 인해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 없는 이들과 대화했습니다. 셰르파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하자 그는 거부했습니다. 링컨은 빠르게 현실과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네 정신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셰르파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 그들은 너를 내려가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제발 그들을 도와줘. 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도와서 거기서 나와.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셰르파들은 정말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 그들은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1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던 거야. 일부는 설맹증으로 앞을 보지 못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해야 했어. 설맹증은 자외선이 각막을 태우는 현상이야. 그들 자신의 산소 공급도 거의 바닥났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고객도 있었어. 알렉산더 아브라모프, 해발 21,000피트의 전진 베이스 캠프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원정대장은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어. 그가 셰르파들에게 산소 없이 어둠 속에서 계속 링컨을 끌어내리라고 명령한다면 한 명을 구하려다 4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 알렉산더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링컨이 어느 정도 그를 도왔어. 왜냐하면 오후 5시쯤에 그는 완전히 반응을 멈췄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말을 하지도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어. 링컨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셰르파 중 한 명이 재킷에서 펜을 꺼내 정말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행동을 했어. 그는 링컨의 눈을 직접 찔렀어. 각막은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야. 거기를 건드리면 즉시 눈을 깜빡이게 돼. 이건 본능적인 반응이라 멈출 수 없어. 하지만 링컨은 눈을 깜빡이지도 움찔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오후 7시 20분에 무전으로 링컨은 죽었다고 알렸지. 이제 네가 알렉산더 아브라모프라 상상해봐. 지금 맡은 의뢰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해. 내 팀의 셰르파들도 탈진과 저천증, 실명으로 몇 분 안에 죽을 상황이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알렉산더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어. 그를 두고 너희 자신을 구해라. 셰르파들은 고지대 매장 절차에 따라 행동했어. 그들은 보험사와 가족에게 그의 사망을 증명하려고 시신 사진을 찍고 능선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밧줄로 산에 고정했다. 죽음의 지대에서는 자원이 매우 소중해 그의 남은 장비를 가져갔다. 그들은 그의 산소 마스크, 조절기, 그리고 하산할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침낭 장비를 가져갔어. 결국 그들은 링컨 홀을 해발 29,000피트 눈 위에 두고 떠났어. 그는 이전의 혼미 상태 때문에 다운슈트가 허리까지 열려 있었고 손은 드러나 있었으며 머리도 맨 상태였어. 그들은 어둠 속으로 하산하며 링컨을 산에 남겼어. 그날 밤 늦게 바버라 링컨은 호주 집에서 원정대 회사의 조심스러운 전화화를 받았어.
그들은 바벌에게 모든 등반가 가족이 두려워하는 소식을 전했어. 그녀의 남편이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고 했고 평생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지. 하지만 하산 중 일이 생겨 그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숨졌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 그때 그는 영하 40도의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고 의식을 잃은 채 저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 고산의학의 모든 원칙에 따르면 이 남자는 이미 죽은 거였지. 바바라는 10대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전해대야 했다. 가족과 친구들도 아침에 이 슬픈 소식을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정말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아래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링컨홀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밤새 해바리만 8,300피트부에서 산소도 쉼터도 제대로 된 옷도 없이 노출된 채로 앉아 있었어. 하지만 링컨은 일종의 현기증 상태에 들어갔어. 그는 극심한 추위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 급박한 상황에 그의 뇌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했어. 추위로 얼어붙는 느낌 대신 링컨은 자신이 회색 망토에 쌓여있는 듯한 감각이었다고 묘사했어. 이 망토는 무서웠지. 그 망토는 포근하고 무겁고 따뜻했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잠들라고 유혹했지.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냥 포기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속삭였어. 망토는 따뜻해. 왜 싸워야 하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마도 수십 년간의 명상 수행 덕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생존 본능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링컨은 그 회색천에 맞서 저항했어. 망토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에는 그의 모든 힘이 필요했어. 그 작은 의지의 불꽃이 그의 자율신경계를 간신히 유지시켜 심장이 계속 뛰게 했던 거야. 밤이 깊어지면서 에베레스트의 날카로운 능선과 모서리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물로 변했어. 그는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 바람이 그의 몸을 흔드는 것이 마치 파도 위에서 배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떤 휴양 크루즈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봐, 나는 명상 전문가는 아니야. 그래서 나도 너처럼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링컨이 콩순 절벽에서 1000m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앉아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공포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보트에 탄 느낌 덕분에 그는 침착할 수 있었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여정을 지켜봤어. 링컨은 또한 자신 주변에 존재들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어. 이들은 셰르파들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어.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관찰자들이었지. 그게 환각이든 산의 유령이든 아니면 투영된 것이든 말이야. 그게 그의 불교 수행에서 온 것인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존재를 느꼈어.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조차 아니었지. 왜냐하면 깊은 밤 어느 순간 링컨은 갑자기 온몸에 따뜻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거든. 그것은 그의 가슴에서 시작되어 마치 누군가가 그의 안에 화로를 켠 것처럼 바깥으로 퍼져나갔어. 그 감각은 강렬했고 거의 폭력적일 정도였지. 그는 마치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영하의 온도에서 해발 29,000피트에 앉아 있었지만 링컨홀은 자신이 과열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됐지. 몇 시간 동안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추위는 그의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그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숨 막히고 견딜 수 없는 열기뿐이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이치에 맞는 행동을 했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다운슈트를 허리까지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밤 공기에 드러냈어. 모자를 벗고 장갑도 벗었지. 곧바로 안도감이 밀려왔어. 얼어붙는 바람이 피부에 닿자 마치 구원처럼 느껴졌어. 사우나에 갇혀있다가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 같았지. 그는 세계의 지붕 위에서 반쯤 벗은 채 앉아 있었어. 마치 집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듯 침착하게 셔츠를 갈아입으려고 했지. 링컨이 몰랐던 건 그의 죽어가는 뇌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심각한 저천증의 증상 중 하나인 역설적 탈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어. 핵심천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떨어지면서 그의 뇌는 혈관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었어. 몇 시간 동안 생명 유지 기관의 열을 보존하려고 꽉 조여있던 혈관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장됐어. 그가 느꼈던 타는 듯한 감각은 실제였지만 외부의 열이 아니라 그의 피가 급격히 팔다리로 몰려가면서 중심부를 버린 거였어. 모든 의학적 선례와 고지대 노출에 대한 모든 사례 연구에 따르면 링컨홀은 지금쯤 죽었어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생과 사의 그 대사적 황혼 속에서 링컨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어. 산은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의 작은 우회로가 있었지. 매주 패트리온에서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독점 영상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혹은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하인드 신을 보고 싶으시면 패트리온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참여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2006년 5월 26일 태양이 티베트 위로 떠오르며 북릉을 비추었습니다.
오전 7시쯤 된 마주르라는 미국인이 자신의 팀을 정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객은 캐나다 출신의 앤드류 브래시, 영국 출신의 마일스 오스본, 그리고 장부라는 이름의 셰르파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날씨를 활용하려 집중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머쉬룸록에 다가갔을 때 마주르는 회색 능선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노란색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텐트라고 생각했지만 텐트는 능선 위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부분이 움직이자 마주르는 바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였다. 팀은 바위를 급히 넘어가 그에게 다가갔고 마주한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다. 한 남자가 네팔 만피트 아래 낭떠러지에서 약 60cm 떨어진 곳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운슈트는 허리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상의를 입지 않은 채였고 모자도 없었고 장갑도 없었으며 산소 마스크나 어떤 장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주르가 다가가자 링컨은 고개를 들어 침착하게 소매에서 손을 꺼내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주르는 나중에 그 손들이 창백한 노란색 밀랍처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손은 얼어붙어 있었고 촛불 같은 질감이었으며 완전히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홀은 등산복을 입은 이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치 저녁 파티에서 방해받은 사람처럼 정중하지만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보게 되어 놀라셨겠죠. 이 대사는 등반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 이름은 링컨 홀입니다. 그는 댄에게 말을 걸다 등골이 오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주르와 팀은 정상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훈련해왔고 수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지만 마주르의 결정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계속 등반한다면 링컨 홀은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은 내일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이 있었고 그 생명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논쟁이나 토론은 없었습니다. 팀은 즉시 배낭을 내려놓았고 마주르는 전진 베이스 캠프로 무전을 보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링컨 홀이 살아있습니다. 알렉산더 아브라모프는 무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링컨이 죽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업도 끝났고 아내에게도 통보가 되었지만 어떻게든 도저히 믿을 수 없게도 12시간 전에 자신이 포기하라고 명령했던 그 남자가 앉아서 말하고 있었고 배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구조 작전 중 하나가 될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부 캠프에서 셰르파 12명을 파견했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산에 남아있던 모든 지원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결정이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댄의 일행은 링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산소를 링컨에게 주었고 따뜻한 차를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반쯤 벗고 앉아있던 링컨에게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링컨의 몸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의 에너지는 돌아왔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그의 근육에 힘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환각도 더 심해졌습니다. 링컨은 여전히 자신이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황홀해했습니다. 정말 멋진 배 여행이야. 우리가 타고 있잖아. 링컨은 댄에게 말하며 능선을 크루즈선 갑판처럼 가리켰습니다. 마주르 팀이 링컨에게 모자와 장갑을 씌우려 했지만 링컨은 자기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링컨은 고집센 세 사나이처럼 고개를 돌리며 도와주려는 시도에 거세게 저항했고 이어진 구조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링컨은 망상에 사로잡혀 배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로 몸을 던졌고 댄이 직접 그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상에 걸리고 환각에 시달리는 남자가 만피트 낭떠러지 끝에 서 있고 댄이 그를 곰처럼 껴안아 얼음 위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링컨은 몸부림치며 저항했고 두 사람 모두 함께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주르는 링컨이 팔아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그 광적인 에너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 구조 전체를 대표하는 순간입니다. 댄에게 다행히도 셰르파 구조팀이 오전 11시쯤에 곧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고농도의 산소와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가져와 뇌 부종을 줄였습니다. 이 약물들은 의사들이 라자루스 효과라고 부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날 밤 혼수 상태였던 링컨은 갑자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링컨을 2000피트가 넘는 험난한 산악 지형 아래로 데려가야 했고 링컨의 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산은 혼란스럽고 절박한 사투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맑은 정신과 완전한 정신 장난 사이를 오갔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납치당하고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는 밧줄에서 몸부림치며 능선 위 모두를 위험하게 했습니다. 셰르파들은 그를 고정 로프를 따라 데리고 내려가면서 직접 제압해야 했습니다. 수직 암벽을 구간별로 내려가며 그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5월 26일 구조팀은 해발 23,000피트의 노스콜에 도착했습니다. 링컨은 마지막 경사를 자신의 힘으로 걸어서 캠프로 들어왔습니다. 서두름 증상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소가 다시 뇌로 공급되자 원정대 의사는 링컨을 심한 탈수와 동상으로 치료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조직이 죽어 검게 변해 있었고 더 이상 살릴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폐는 고산의학의 모든 선례를 거스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링컨 홀은 호주에서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바버라 링컨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10대 아들들을 깨워 링컨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끔찍한 소식을 전하고 슬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적 충격은 거의 이해하기 힘듭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이어서 믿을 수 없는 희망이 찾아오고 그 뒤를 공포가 따랐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실수가 있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버라는 산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전화기 옆을 지켰습니다.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 노스콜에 도착했습니다. 각각의 전화가 그 기적이 실제임을 증명했습니다. 링컨 홀은 살아남았지만 온전하게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동상으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하나를 잃었습니다. 회복에는 몇 달간의 고된 재활이 필요했지만 심리적으로 링컨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산을 정복하거나 승리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물, 자격 없는 두 번째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은 링컨만이 아니었습니다. 등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링컨이 생존한 채 발견되기 11일 전 등반가 데이비드 샤프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같은 지점에서 데이비드 샤프는 40명의 등반가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정상으로 오가던 등반가들 중 일부는 잠깐 멈췄고 일부는 산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결국 데이비드 샤프는 정상 등반이 계속되는 와중에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론의 비난은 거셌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은 인간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았고 정상에 오르는 데 집착한 나머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상 열풍이라는 표현은 산을 오염시킨 일종의 도덕적 병폐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링컨 홀이 발견되어 구조되었을 때 그것은 등반 커뮤니티에 그들이 완전히 영혼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 즉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무언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댄단의 팀은 모두가 그 40명의 등반가들, 이 데이비드 샤프를 위해 해주길 바랐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정상 등정, 돈, 수년간의 훈련까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구조로 등산계는 우리는 그를 구했다. 여전히 인간성을 선택할 수 있고 정상 정복보다 인간성이 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 경험을 기록한 책을 썼으며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가족과 오스트레일리아 히말라야 재단에 헌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그가 죽을 뻔했던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승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의 첫 단계들을 엿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맑은 빛을 보았고 자아가 해체되는 것을 느꼈다고 믿었습니다. 링컨의 생존은 등산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어떤 심오한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불가능한 조건을 견디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댄과 그의 팀은 정상 등정, 그들의 꿈, 수년 안의 시간과 돈을 투자한 것을 포기하고 낯선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런 인간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가치가 있게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